자, 다음은요. 민주당의 반응을 좀 다룬 기사예요. 보시죠. 야 단일화에 긴급회의연 여당. 국민과 역사를 믿는다. 국민 역사를 믿는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좀 더 보죠. 일단 당혹감 속에 여론 향배를 주시하는데 여권, 진보 지지층 총결집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 사퇴했으니까 그 안철수 후보를 그동안 지지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안철수 지지층 끌어오기 안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집단지성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꺼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 김동연 전 후보도 얘기했습니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에 잔파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파도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행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바로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리를 나눠 가질 것이냐고. 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분점할 것이냐고. 왜냐하면 이익에 따른 야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자, 염세영 전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땠습니까? 사실은 2일 날 토론회 끝날 때까지도 예. 이미 단일화는 물건도 간 것으로 생각을 당에서는 했죠.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예. 1일 날 그 안철수 후보가 만날 용의가 있다 했더라도 그 이후에 전혀 변화를 몰랐고요. 예. 2일 날 토론회가 또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일방적인 우세와 또 적극적인 설명으로 많은 그 득표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선 있다가 그날 밤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이제 소식이 나왔거든요. 예. 새벽잠을 설친 그럼 사람들이 최소한 민주당은 많았죠. 깜짝 놀랐다는 거군요. 그 시간까지 사실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죠. 예. 그리고 4일 날 바로 사전 투표가 그 진행되는데 어떻게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라고 본 것은 사실인데 예. 뭐 그렇더라도 1일 날 만나려고 했다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긴장은 놓지 말자고 하는 것도 한편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그 3일 날 아침에 그 알려지고 나서는 예. 올 게 왔다. 올 게 왔다? 예. 이미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던 일이니까 안 오면 이제부터는 좋겠지만 드디어 올 게 예. 왔구나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와 정치 혁신으로 우리 국민들께 제대로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예. 군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고 그 배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도 국민이기 때문에 예. 이 국민만 믿고 가겠다. 이런 취지고요. 결국은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예. 최근에 나온 어제 오늘 사이에 예.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예. 후보 단일화 때 한 두 언론기관에서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예. 그 안철수 표가 흩어지더라고요. 예, 흩어지는 결과로 예.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단일화가 이 표에 그 직접적으로 미친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자. 그러면 예전에 2002년의 경험을 갖고 우리는 반드시 또 이러한 그 돌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깜짝 놀랐다. 비상이다. 그러나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지지층은 결집해 주세요. 뭐 이런 단계를 좀 어제 거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두하 대변인과 김관욱 교수님께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영상에서 확인해 봤지만 김동연 전 후보가 본인과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고 가치와 철학이 기반인 거고 윤석열,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는 이익에 기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두하 대변인. 네. 첫 번째 무슨 가치와 무슨 철학을 공유한다는 건지 저희를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이제 첫 번째 가치 철학 얘기하시는데 지난달까지 김동연
후보라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전 김동연 후보입니다, 전 이제는. 부총리가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법인세 인상,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 때마다 청와대에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성이 오갔다. 그럴 때 자신이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겠죠. 어떻게 당이 한 사람의 예. 것이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선출한 후보인데 그럼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완전히 선을 긋나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김동연 전 부총리도 완주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마음을 바꾸셨는데 왜 마음을 바꾸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면 정치 교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 교체는 정권 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 개혁 얘기하시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다당제, 분권형 대통령제, 4년제 중임제 개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정치 개혁 특위에 다 나왔던 얘기지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에도 다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당이 180석을 동원할 수 있으면서 21대에서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거 완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안을 발의해서 노력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 한 번도 안 보이셨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 봤을 때 심상정 후보도 이거 안 받아들였잖아요. 정치 교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예. 이 안을 안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조원진 후보한테도 전화하셨다며 같이 하자고. 조원진 후보는 대선 출마의 명분이 탄핵 무효,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그걸 같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연대하자고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정치교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6일 날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아마 지난달쯤 이게 마무리가 되셨을 예. 텐데요. 그럼 합당을 왜 하셨나요? 다당제가 그렇게 철저한 신념이면 따로 두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합당을 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행적, 말이 아니라요. 행동을 보면 이게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치개혁안 가장 중요한 거 예. 당원에 넣었죠.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하면 무공천하겠다. 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셨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에 정치 쇄신 586 용태 윤미향 의원 제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도 필요한데 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하 대변인께서 그냥 길게 조목조목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할 이거 뭡니까? 라고 기회가 이제 질문을 없었어요. 던진 거예요. 사실상 지금요. 자, 김관학 교수님 뭐 그 질문에 다 답을 하실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김동연 전 후보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쪽은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합친 거고 저쪽은 이익을 위해서 합친 거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동연 전 후보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럼 이두하 대변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지금요. 많이 다르게 보고요. 예. 지난 과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면 우린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예.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고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적대적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생관계로서 예. 국민들의 어떤 제3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것도 정치권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걸 이번 기회에 한번 고쳐보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같이 노력은 못 해줄 망정 지금까지 안 했으니 계속 하지 말라. 이거는 적절한 얘기도 아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권형 대통령제 가자. 예.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감을 해서 사실 김동연 후보와 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만난 것이고 그게 이제 단일화의 명분이 된 겁니다. 여기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이 연대, 예. 예컨대 단일화죠. 가치 연대라는 단어는 똑같이 써요. 근데 뭐를 연대를 한 건지. 저는 지금 안철수 전 후보에게 가장 궁금한 거는 그분이 금과 옥조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이거 받으면 다 할 수 있겠다. 그게 국민 경선이었어요. 요번 그 단일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이 얘기가 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왜 이 얘기를 예. 이렇게까지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민들은. 그리고 가치연대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이 주장했던 뭐 책임 총리제, 결선 투표제, 예. 다당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나오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매개로 해가지고 예. 단일화가 되는 거니까.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야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리 나눈 거 이상의 것이 예.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보충 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치개혁은 대선 직전에 열흘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국민들 의견을 우선 수렴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면 되고 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포괄적으로. 그리고 아니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에 정치 쇄신하겠다고 586 용태 윤미향 의원 예, 제명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속되려면요. 지금도 586 용태 좀 해보시라고요. 그럼 국민들이 진정성을 물어주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닌데 586 용태랑 윤미향 의원 제명은 너무너무 힘든 입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만. 예. 586 용태관에 지금 염태영 네, 전 좀 최고위원께서 해주시면 될것 듣고 같아요. 발언기 요청하셨거든요. 예. 제가 딱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정치 개혁안을 열흘 예. 전에 투표 열흘 전에 했다고 문제를 삼는 예. 것은 전혀 선거라는 과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선거라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취합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의제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후에 해야 될 일, 또 대통령의 공약도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할 일, 또 정치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이만큼 크니까 예.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런 정치 개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림을 내놓는 게 선거 과정 중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 일이고 그런 것이 선거 프로세스라는 것을 간과해버린 얘기고 일방적인 정치 예. 공세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자, 지금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선거입니다.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 판정의 결과에 대해서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또 생기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속보가 지금 왔습니다. 내일부터요, 식당, 카페 영업 제한이요, 밤 11시로 연장이 됩니다. 지금 10시잖아요. 1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방역 패스도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중단된 상태인데 영업 시간 역시 좀 늘어나는 상황. 오늘 정부가 이런 내용을 좀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식당, 카페 영업 제한이요, 밤 11시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좀 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 단일화 관련해서 궁금한 마지막 한 가지 좀 다뤄보죠. 기사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중도층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봤던 이 지지표가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사실은요, 두 정당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순풍이 불 것이냐 아니면 역풍이 불 것이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 아직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민주당에서 뭔가 글쎄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이 섞인 전망을 좀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상한 결의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만약에 못 얻는다면 네. 우리 심각한 역풍이 불 수가 있죠. 그리고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 또는 중도층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거든요. 자, 다음 기사는요. 공개가 가능한 막판 여론조사를 한 결과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한 설문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안철수 후보 지지표가 어떻게 이동하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으로 단일화할 때 안철수 지지층의 49%는 윤석열 지지, 24%는 이재명 지지. 흩어지는군요. 비중은 좀 다르지만 흩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요. 19%는 지지 유보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숫자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이 오차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숫자가 윤석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한 그 반 정도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상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이른바 안철수 지지표 어떻게 좀 이동할 거로 보십니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일단 윤 후보가 성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예. 저희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죠. 예. 어쨌든 윤 후보가 안 후보가 갖고 있는 예. 표가 전체는 넘어가지 않겠지만 저기 나온 것처럼 상당수는 윤 후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표도 생기겠죠. 어쨌든 성기는 윤 후보 쪽에 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염태영 전 최고위원. 예, 지금 이제 동아일보의 기사는 그 윤이 많이 갖고 가는 걸로 돼 있지만 예, 윤 후보가 좀 많이 상대로 많이 다른, 갖고 가는 걸로. 예, 다른 언론 기관의 발표는 예. 그 M브레인에서 한 것이 M일보와 J일보에서 나온 거는 예. 한 것은 25.2 대 29.5로 한 4.3% 정도로 윤이 앞서는 반면에 앞서는데 좀 차이가 예, 적다는 거네요. 또 하나는 오히려 거꾸로 오. 31.2%는 이 그리고 29.2는 그 윤 해서 2%가 또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로 많이 예. 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있네요. 지금 저거 갖고 언론 기관별로 아. 다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예. 저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잘 모르겠답니다. 어디로 갈지. 도대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도 있지만요. 지금까지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표도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근데요. 대선까지 이제 여론조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죠. 지역신문 소개입니다. 오늘도 4곳 지역신문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도 일면 기사가 이 단일화군요. 결국 손잡은 윤석열, 안철수 깜깜이 판세 요동치고 있다. 이런 제목과 함께 작은 제목 보죠. 여기 보면 빨간 줄을 쭉 그어져 있는데요. 이 부산일보라는 거를 좀 감안해야 될까? 여기 보시면 부산 출신 안 지지율이 한 7에서 8%대인데 윤 수도권과 PK에서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부산일보의 분석이에요.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 단일화 얘기를 일면에 크게 싣고 있는데요. 깜짝 단일화, 혼란의 대선이다. 앞세서는 요동, 여긴 혼란이에요. 아래로 갑니다. 안철수 또 철수했다. 1대1 구도로 재편이 됐는데 위기의식에 호남 민심이 결집, 단일화 역풍 조짐. 그럼 이건 뭡니까? 이 뜻은 호남의 경우는 반발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간다. 뭐 이렇게 읽힙니다. 부산일보하고는 분석의 방향이 좀 다르죠. 확실히요, 지금. 다음은 대구로 갑니다. 자, 여기 역시 뭐 단일화 관련된 기사가 있고요. 그 옆에 기사 좀 보겠습니다. 동해안 캠핑장 평일에도 자리가 없네. 이런 어떤 현상을 좀 소개하고 있죠. 경북의 20곳 공공 민간 캠핑장이 굉장히 인기랍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예약하기 만만치 않다. 뭔가 해수욕장 특화, 관광지원 개발 뭐 이런 것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좀 소개하고 있죠. 다음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도내 가계부채가 40조 원이 넘었다. 1년 9개월 사이에 3조 8천억 원이나 급격하게 늘은 건데요. 코로나로 생활자금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이게 꼭 강원만의 현상은 아닐 것도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뭐 지역신문 좀 쭉 이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요. 서울과 관련된 내용 좀 전해드리죠. 어제 서울시에서 한 가지 발표가 있었거든요. 서울시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없앤다. 그동안은요,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이제 35층 고도 제한, 높이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없앤 거예요. 그 이상 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목적은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다양하겠다. 그러니까 높낮이를 좀 다르게 다양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 도심 여의도 등 본격 개발. 그런데 자칫 이게 그 어떤 건물을 질 때마다 초고층 경쟁을 벌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조금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여기 밑줄이 거 있는데요. 아래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5층 층고 제한을 없애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고층 아파트만 빽빽하게 들어서는 거 아니냐는데 서울시의 설명은 이거예요.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이 굉장히 높게 되면요. 일부 건물 높이를 높이려면 다른 건물 높이는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매우 높으면 하나는 또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의 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심의 높이나 용적률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을 함께 배치하는 합리적인 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염태영 전 예. 최고위원 평가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제가 행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알죠. 지역 행정을 좀 해보셨잖아요. 예, 스카이라인의 다변화는 괜찮은 정책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용적률 상향도 좀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가 용적률을 500% 높이겠다는 얘기가 높이겠다는 있었어요. 얘도 다 공약을 했으니까 이후에 용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되면 예. 그 한강 비율을 공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 부유층만 전유할 수 있게 되는 용적률이 거고요. 유지되면 높은 거 낮은 거 섞지만 섞여 있게 되지만 만약에 다 용적 높아질 경우는 다 높아질 수 있다는 예. 거네요. 그럼.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굉장히 또 열악한 데가 생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상당히 그 국민들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좀 그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모처럼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또한 있죠. 예, 그리고 그 아마 이것이 아름다운 뷰를 일부가 향유하는 데 대한 그런 국민적 반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발표 전에는 충분히 예.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윤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어. 사실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청수 대안 때문에 성량갑 아파트처럼 동일한 청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에서 보면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쭉 일렬돼 있죠. 예,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단조로워서 도시 미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세계적인 대도시 중에 주거 지역을 이렇게 동일 청수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스카이라인이 멋있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 부분도 뭐 일단은 현행 유지가 된다 이런 걸 어쨌든 서울시가 강조하기도 했어요. 자, 다음은요. 우크라이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뭔가 빵을 들고 있는데 우는 것 같죠?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러시아 병사입니다. 굉장히 어린 병사인데요. 배고픔에 시달렸는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주는 빵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 상황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우크라 주민이 건넨 빵에 울어버린 러시아 병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상 많이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은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중국이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중국 올림픽 때문에 러시아 침공 계획을 미리 알고도 미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면은 좀 막아달라고 되는 거 아닐까요? 미국 언론 보도에 보면 미국은 막아달라면서 정보를 중국에 줬대요. 근데 러시아에는 방해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대신에 올림픽 끝나면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김용락 교수님. 예. 이거 중국이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딜레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협력 국가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가 뭘 한다 그러는데 막기에는 좀 힘들죠. 예. 그러면 이제 관계가 틀어지니까. 근데 그게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외교 기조와는 또 상반됩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주권주의거든요. 불가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그냥 막 침공해 버리는 건데 그걸 또 비판은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 규탄 결의를 했는데 한국, 미국을 포함해서 141개국이 찬성을 했거든요. 예. 북한, 시리아, 러시아만 반대를 했는데 중국은 기권합니다. 그만큼 곤혹스러운 장면이 그 표결에서 나타난 거죠. 이런 것까지 보도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어디 가면 질문을 받게 돼요. 진짜예요?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질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의용군 얘기입니다. 키워드로 소개해드렸죠. 더는 외면 못해. 우크라이나 의용군 가겠다. 한국 청년 수십 명도 나섰다. 이런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 나라 실정법상 가능한 건가? 이거 참전을, 남의 나라 전쟁을 참전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두하 대변인, 우리나라는 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형법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금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외국 전쟁에 참전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개인이 제3국의 전투에 참가하는 건 무조건 형법으로 처벌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외국 용병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용병에 소속돼서 이렇게 외국에 가서 그렇습니다. 싸우고 이런 그건 남의 나라 분들이 있어요.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그것도 다 처벌이 돼야 되니까 이게 좀 다르다라는 것도 있어서 형법 위반 가능성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여권법 위반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행 금지 국가로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행 금지 국가인데 가면 이게 여권을 반납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갈 수도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폭력을 받고 병원도 뭐 어린이도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부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상으로 좀 따져볼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